차기 야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과제와 승부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5.5%라는 유례없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야 지휘봉을 쥐게 된 이재명 대표, 대권 과도에는 순풍이 불까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이분은 딱 하나 남은 거, 변수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변수만 없다면 그냥 바로 대선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 변수만 없다면 사실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가장 큰 분이에요. 남은 건 역시 사법 리스크고, 그다음에 이미 10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에 두 개의 판결이 나올 텐데 그 판결이 사실 무죄가 나오기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대선 무대를 뛰는 운동장으로 치면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재명 대표는 잔디가 잘 깔린 운동장에서 뛰는 겁니다. 당내 지지 기반 85%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강이 보이면 뭐 리버뷰, 뭐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알라뷰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동훈 대표는 지역 기반이나 당내 기반이 취약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그 돌도 자갈도 깔려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저 축구 경기하는 그런 셈입니다. 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내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전과 좀 달리 요즘 뭐 점심 저녁 약속이 계속 다 있다. 그냥 바로 퇴근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인데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별 의원님들하고 친밀하게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것 외에도 당내 의사소통 시스템,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의 의사소통 시스템, 그리고 당과 정부의 의사소통 시스템,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들을 새롭게 복원하고 그 소통의 통로를 뚫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공천 학살을 통해 가지고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도 절대적이고 85%면 다만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벌써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로 겁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에서 이제 압력을 간다라는 거죠. 대안 주자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어떤 증거 없이 함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나 저는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된 버릇이 뭐냐면은 이 사법적인 영역까지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조국 사태를 일으켰고, 바로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정권을 혼납했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 나왔으니까 하나도 안 나온. 근데 지금 그걸 하는데 과연 이게 먹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담당 판사 입장에서 이런 정치인들의 공세가 영향을 미칩니까, 결과에? 부담되죠.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그냥 뭐 논평 한 번 내고 이렇게 반박하는 아니면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좌표 찍고 신상 털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사 출신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관련된 기사를 일부러 잘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동혁 의원님도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셨나요? 기사 안 보죠. 어떤 그런다더라고요.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제가 사직하기 직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재판장을 했었죠.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안 보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판사가 기사를 안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본인이 듣기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여러 여론이나 압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이것이 3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저는 그때가 더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사법 리스크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386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라인이 아니라 지역 시민운동을 통해 성장한 인물이고요. 게다가 국회의원 배지도 없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듭하면서 민주당 수장이 됐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됐어요. 정치하기 전부터 이제 뭐 시민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됐고 교분이 있었고 뭐 참고로 제가 대변인일 때 상근 부대변인 하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좀 비슷한 궤적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DJ 대통령 또 비슷한 궤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살아오는 과정이 일단은 뭐 검정고시 출신, 사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되기 전에도 험지에서 계속 또 낙선을 했거든요. 예.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좀 비슷한 거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재선이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탄압받았던 DJ 대통령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해 못할 구석일 수 있어요. 상대당의 문화고 상대방의 이제 감성이니까. 이 정부가 대권 후보였고 석패했던 이재명 후보를 정말 먼지 털고 오랜 기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재명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무너진다라는 이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또 DJ 대통령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장점은 뭐야? 불과 그 3, 4년 사이에 여의도 정치 중심이 되고 민주당의 당권을 확 틀어지면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점이다 단점인데 첫 번째는 피하 구분을 명확히 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게 동물적으로 이 사람이 내 편이다. 이 사람 나의 경쟁자라는 걸 판단을 빨리 정확하게 내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방향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상당히 잘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의 의견을, 다른 분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최소로 드러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어떤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여의도 정치에서 비주류,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정치 중심으로 왔지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라면 비명계 의견은 왜 안 듣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게 대전제.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게 대전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정치인으로서 승부수를 던질 줄 알죠. 배팅할 줄 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슈를 끌고 가는 능력도 탁월하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에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된 것은 국민들한테 매우 불행한 문제죠. 국민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왜? 앞으로 국회가 22대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금도 보고 계시고 21대 후반기 2년 동안 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연임으로 당권을 공고히 다졌지만 대선 여정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차기 대권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2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임박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권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위증교사는 뭐 이미 영장심사에서도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도 방송에 나가서 뭐 반복적으로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 본인이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에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용도 변경은 지자체 사안이라 나선 적 없다고 했고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부요 또는 의원직 상실형이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오래돼서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정치적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금고 이상의 뭐 그게 집행유예가 됐든 실형이 됐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지만 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서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세요? 봐요. 근데 선거법 위반은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가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후보로서 거기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예를 들어서 시인을 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따지면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겨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이제 위증교사 남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그 국민의힘에서 뭐 이미 알려진 거지만 녹음도 틀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경계에 서 있어요. 경계에 서 있다. 네, 위증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풀로 들어보면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변론 이 요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좀 보라고 말 끝에 한 거.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경계선에 서 있는 문제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남는 것 같아요. 그게 A를 B로 얘기하라.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A라 하더라도 내 기억이 B라면 B라고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죄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의 상대방은 저는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억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진술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명확한 위증교사입니다. 아니, 그게 자의적 해석의 영역이라니까. 하여튼 이거는요. 스스로의 관점, 스스로의 기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고요. 사실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대권과대에서 몇 가지 이제 경우수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날개를 다는 거고, 이거는 정말로 신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심이 나지 않고 1, 2심까지 유죄가 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할 거라는 거죠. 대권 가대. 이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헌정사상 기소된 그 피의자가 그죠?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혐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차기 대선 2027년 이전에 대법원 확정심이 나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사유화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법부든 뭐 검찰이든 그 어떤 데든 그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텐데 그게 국민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